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7년간 무료였던 병원 진료 예약 앱이 최근 유료 전환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병원들 대부분이 이 앱으로만 예약을 받아 현장 접수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병원 예약 플랫폼 사업은 의료법상 제재 대상이 아니라 규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보다 많은 16.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는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과 비슷했고 고등학교는 오히려 평균보다 적었습니다. 미국 검색 엔진 시장의 90%를 장악한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첫 재판에서 구글이 기본 검색 엔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돈으로 13조 원을 사용하며 독점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 동부를 강타한 폭풍으로 인한 사망자가 5천 명은 넘었습니다. 댐이 무너지는 등 홍수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가 늘었고 곳곳에 전기와 통신이 끊겨 상황 파악과 복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오늘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면서 한동안 기승을 부리던 늦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24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는데 하루 만에 6도가량 낮아져 체온 조절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면서 그동안 이어지던 늦더위가 차츰 물러나겠습니다. 기상청은 중국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기온도 낮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남부와 동해안에 2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에는 10에서 40mm가 내리겠습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 동부의 강력한 폭풍우가 강타해 5천 명 넘게 사망하고 수천 명이 실종됐습니다. 리비아 내무부는 이번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5,30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아 동부 의회가 지명한 오사마 하마드 총리는 데르나시를 비롯한 피해 지역을 재해 지역으로 지정하고 3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리비아는 지난 2011년 아랍의 봄 혁명 여파로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 동부를 장악한 리비아 국민군과 서부의 통합정부가 대립하는 무정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종 변이에 대응하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개량 백신이 미국 정부의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최근 미군과 다른 나라에 유행하는 오미크론 계열 신종 변이에 초점을 맞춰 개량한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접종 승인 대상은 12세 이상이며 생후 6개월 이상 11세 이하 대에서는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음압병실과 격리병실이 더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격리병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우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음압격리병실을 현행 1개 이상에서 3개 이상 설치로 늘리고 1인실뿐 아니라 다인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100병상 이상은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고 300병상 이상은 3개 이상을 기준으로 강화합니다. 네, 소아 청소년 자녀를 둔 분들, 똑딱이라는 스마트폰 앱으로 병원 진료 예약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무료였던 이 앱이 최근 유료화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병원들이 대부분 이 앱으로만 예약을 받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4살과 5살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는 최근 병원에서 아이들 감기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 진료 예약 때 써왔던 앱 똑딱이 유료로 바뀌면서 쓰지 않고 있는데 집 주변 병원들이 대부분 이 앱으로만 예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현장 접수는 앱으로 예약한 사람이 제 시간에 오지 않았을 때만 가능하지만 아픈 아이를 데리고 기약 없이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 오전 진료로 50명 볼 수 있으면 똑딱으로 50명 접수가 완료가 되면 아예 접수 창구를 닫아버리셔서 중간에 뭐 10시에 가서 진료를 보고 싶다고 해도 접수조차 안 되고 주변 병의원의 위치를 알려주고 예약을 돕는 앱 똑딱은 서비스를 시작하고 7년간 무료였다가 이번 달부터 한 달에 1,000원, 1년에 10,000원씩 이용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진료뿐만 아니라 예방접종도 이 앱을 통해서만 예약할 수 있는 병원이 많다 보니 수요자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국가에서 필수로 접종하는 예방접종을 사기업에서 이렇게 통제를 당하는 느낌이라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결국 아이가 아프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고 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아프니까 결제를 한 것 같아요. 모든 부모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아프니까 내 아이 먼저 예약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전국 병원 만여 곳과 환자 1,000만 명이 똑딱에 가입돼 있는데 YTN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는 소아 청소년과 의원 23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문의한 결과 예약이 불과한 8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15곳은 모두 이 앱을 통해서만 예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병원들은 앱만으로도 예약이 빨리 찰 만큼 이용자들의 반응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전화 예약이나 이런 거 똑딱으로만. 업체 측은 적자가 누적돼 이용료를 받게 됐다면서 추가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병원 예약 플랫폼 사업은 의료법상 제재 대상이 아니라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앱 게시판에는 소아 청소년과 폐원이 잇따르며 가뜩이나 진료를 받기 어려워졌는데 이제는 돈까지 내고 예약해야 하느냐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최근 경남 창원의 한 체육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성을 운동하러 온 경찰관들이 심폐소생술 CPR로 살렸습니다. 심폐소생술이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이명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경기가 한창입니다. 운동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출입구로 급히 달려갑니다. 40대 남성이 운동하다 잠시 바람을 쐬며 쉬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남성을 살린 사람들은 퇴근 후 운동하러 온 경찰관들이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을 쐬고 있었는데 정신을 잃고 쓰러져 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분을 눕히고 바로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옆에 있던 심정훈 경사가 달려와서 저랑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CPR을 했습니다. 심폐소생술 덕분에 남성은 의식을 찾았고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남성의 부인은 한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를 살렸다며 감사의 마음을 경찰관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렇듯 심정지 환자에게는 4분이 이른바 골든타임입니다. 그 시간 안에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지 않으면 뇌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면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와 자동 심장 충격기 AED 확보를 요청합니다. 동시에 환자의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깍지 낀 손의 바닥 부분으로 5cm가량 들어가도록 체중을 실어 가슴을 압박합니다. 횟수는 1분에 100회 내지 120회를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가슴 압박은 이제 복장뼈, 여기 움푹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제 명치까지 요 반의 반지점을 이제 찝으시면 되고 팔꿈치도 쭉 펴주시고. 심폐소생술은 힘이 들기 때문에 2분마다 주위 사람과 교대해야 하고 중단 시간은 10초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미국 검색 엔진 시장의 90%를 장악한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소송이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법무부는 첫 재판에서 구글이 기본 검색 엔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100억 달러, 우리 돈 13조 원을 사용하고 있다며 구글이 경쟁자를 차단하기 위해 독점권을 남용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구글이 휴대전화와 웹브라우저에서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되는 대가로 스마트폰 제조사와 무선 사업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소송은 윈도우 브라우저 독점 소송 이후 20년 만에 빅테크를 상대로 한 최대 규모 반독점 소송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줄 경우 구글이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문제가 된 사업 관행을 중단해야 하며 일부에선 기업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독자 규격의 충전 단자만 사용하던 아이폰이 처음으로 다른 스마트폰과 호환되도록 했는데요. 중국이 아이폰 금지령을 내린 악재 속에서 어떤 반응을 불러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새로운 아이폰 15 시리즈에서 가장 달라진 건 충전 포트입니다. 10년 넘게 써온 독자 규격 대신 대부분 스마트폰이 쓰는 USB-C 단자를 적용했습니다. So we're bringing USB-C to iPhone 15. It enables charging, transferring data, playing audio and video, and it's been built into Apple products for years. 애플이 아이패드나 맥북이 아닌 아이폰에 독자 규격 대신 범용 충전 방식을 채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럽연합이 내년부터 모든 전자기기 충전 방식으로 USB-C 방식을 의무화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아이폰 15의 외관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고급 모델에 티타늄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기본 모델에도 적용되면서 탈모를 떠오르게 한다던 M자 모양 노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격을 올릴 것이란 예상을 깨고 기본 모델은 $799, 플러스는 $899, 프로는 $999부터로 정해졌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같이 공개한 애플워치는 편의성을 높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계 찬손 엄지검지를 부딪혀 전화를 받는 등 화면을 만지지 않고 쓸 수 있는 기능을 늘렸습니다. Apple Watch helps us stay healthy, active, and connected. And iPhone impacts just about everything we do. They're with us all the time. And if you left either one at home, I bet you'd go back and get it. 아이폰 시리즈는 미국과 영국, 중국 등 40여 개 나라에서 오는 15일부터 사전 주문을 받고 매장에서는 22일부터 판매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전반적인 불황 속에 중국이 아이폰 금지령을 내리는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새 아이폰 시리즈가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경제개발협력기구인 OECD 평균보다 많지만 초임 급여는 OECD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OECD 교육지표를 보면 2021년 기준 국내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6.1명으로 OECD 평균 14.6명보다 많았습니다. 중학교는 1인당 13.3명으로 OECD 평균 13.2명과 비슷했고 고등학교는 평균보다 적었습니다. 교사 초임 급여는 2022년 기준으로 초중고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는데 다만 15년차 교사 급여는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 YTN이 창사 30주년을 맞아 AI 버추얼 휴먼을 공개했습니다. YTN은 디지털 콘텐츠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AI 앵커를 개발했다며 남녀 버추얼 휴먼 Y고와 Y온을 공개했습니다. YTN 버추얼 휴먼은 보도국을 비롯한 현업 부서에서 제작하는 각종 콘텐츠에 활용되고 교육과 세미나, 키오스크 안내, NFT 등 다양한 사업으로 영역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우리나라 대표 출연 연구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연구 분야에 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 국대들의 연구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를 방문해 보겠습니다. 실험실에서 이뤄지는 모든 연구 성과는 우리 일상에 적용되려면 중간 검증이 필요한데요. 특히 신약 개발과 같은 바이오 분야 연구에서는 동물 실험을 비롯한 임상 시험이 필수입니다. 이렇게 기초 연구와 임상 연구를 이어주는 분야가 바로 중개 임상 연구인데요. 어떤 연구이고 또 국내 연구 현황은 어떤지 한형섭 책임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중개 임상 연구실을 다니고 계신데요. 이게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중개 임상 연구는 우리가 연구실에서 발견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실제 임상 연구에 적용해서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임상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다시 연구소에서 기초 연구를 진행하는 이런 양방향의 연구를 의미합니다. 기초 연구와 임상 연구의 가교 역할을 하는 모든 연구가 이 중계 임상 연구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그 실험의 범위를 점차 좁혀가면서 임상 시험의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고, 과거에는 실패했거나 전혀 다른 용도로 개발된 기술들을 융합해가지고 새로운 용도의 기술로 개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거 식약처의 통계에 따르면은 대략 한 1만 개 정도의 치료 목적을 가진 신물질이 개발되면 그중에 임상을 통해서 상용화되는 물질은 1개 미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이 약 5년에서 10년 이상이고 상상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곤 합니다. 중계 임상 연구는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최적화하여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의공학 기술의 데스밸리를 좀 더 쉽게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기초과학이 상용화되기 위해 최적화하는 그런 기술을 연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최근 중계 임상 분야에서 어떤 기술을 연구하고 계실까요? 네, 최근에는 그 세포 치료에 사용 가능한 세포 증식 플랫폼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 이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세포 치료는 우리 몸의 조직이나 티슈가 이제 사고나 질병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건강한 부위에서 채취한 살아있는 세포를 체외에서 증식하여 환자에게 직접 주입하는 치료 방법을 말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채취한 세포들을 실험실 환경에서 플라스틱 접시를 사용해 배양을 하다 보니까 우리 몸속의 환경과는 다른 점들이 많아서 세포들이 증식 효율이 떨어지고 또 양질의 세포의 절대적인 양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이런 세포들이 우리 몸 안에서 흐르고 있는 것과 흡사한 미세한 전기 자극에도 지속해서 노출되었을 때 더 잘 증식되고 분화한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러한 원천 기술을 확보한 이후 이를 상용화시키기 위한 중계 임상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우연히 우리 연구소의 다른 박사님이 개발하신 물의 이동을 사용해서 전류를 발생시키는 물 전지 연구에 관련된 세미나를 듣게 되었고,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두 원천 기술을 융합시켜서 세포 배양기 안의 습도를 동력으로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전기 자극을 발생시키는 세포 배양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의 경우에는 친환경적인 한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기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접시에 소형의 소모품을 얹어놓는 방식만으로도 적절한 전기 자극을 세포 배양 기간 동안 전달하게 됩니다. 네, 그 세포 증식 플랫폼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활용될 수가 있을까요? 네, 세포 증식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의료 및 생명과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세포를 가지고 새롭게 개발되는 재료의 능력이나 독성을 평가하는 연구실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개발된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화장품 등의 소재의 효율적인 최적화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게 환자별로 이게 맞춤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맞춤형 의료를 구현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사용하면 증식된 환자의 세포를 분석하고 조작하여서 개별 치료법을 개발하고 이는 암 치료나 면역 치료, 유전자 치료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 개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면 이식 시 면역 거부 반응이 매우 낮아서 우수한 치료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아가서 이제 조직공학과 재생의학 분야에서 다양한 세포 유형을 활용하여 인공 조직과 장기를 개발하고 환자의 이식 및 치료에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기술이 현재 얼마나 상용화에 들어서고 있을까요? 이 기술은 최근에 MOP에 기술 이전되어 가장 먼저 실험실 레벨에서 새롭게 개발되는 재료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이 세포 증식과 분화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들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근육세포를 활용한 실험들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서 상용화 단계를 진행 중이고요. 치과용 임플란트나 정형외과용 임플란트를 이식할 때 적용시킬 수 있는 골세포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는 신경재생 쪽 연구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외에도 이제 맞춤형 의료 및 개별 치료법의 발전을 통해서 더 많은 분야에서 상용화가 되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중계 임상 기술을 연구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중계 임상을 수행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과 기술이 활용이 됩니다. 처음으로는 이제 우리 몸의 치료의 목적을 가지는 재료를 개발하는 연구인데요. 그중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기법이 의료용 3D 프린팅입니다. 의료용 3D 프린팅은 CT나 MRI 스캔 등의 의료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정확한 환자별 맞춤형 의료 장치 및 인공장기 제작을 가능하게 하여
수술 시 정확성과 환자의 회복률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용 3D 프린팅은 저렴하고 효율적인 프로토타입의 제작을 통해서 새로운 의료기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물 실험을 통한 이제 조직학적 평가인데요. 연구실에서 개발되는 의료기기는 종종 이게 우리 생체 조직과 상용호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학 실험은 이러한 기기의 설계 및 성능 평가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양한 조직학 실험을 통해서 의료기기의 재료와 구조가 조직과 어떻게 상용호 작용하는지 이해하며 생체 내에서 안정성 효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조직학 실험은 기기 개발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식별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의료기기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중개 임상 연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중개 임상 연구에 대해 말씀하신 걸 계속 들어보니까 이게 여러 연구를 좀 아우르기도 하고 서로 융합하기도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중개 임상 연구의 중심이 되는 의공학 기술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첨단 의공학 기술로는 2년 전에 저희 팀에서 기술 이전을 한 이 메디컬 홀로그램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의사들이 좀 더 정확한 수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3차원적 입체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양 제거 그 수술을 예로 들면 현재 종양 제거 및 외과적 수술 접근은 CT나 MRI 촬영에 의한 평면적 구조를 바탕으로 개인의 감각에 의존해서 수술 부위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 간 편차가 심하고 수술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홀로렌즈나 3D 수술용 모니터가 개발되었지만 이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안경이나 디바이스를 수술 시 직접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저희 팀에서는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의공학 기술이 접목해 무안경 3D 홀로그램 재현 및 비접촉 컨트롤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개발된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아산병원에서 뇌종양 환자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마무리 연구를 진행 중인데 이 기술을 활용하면 의사와 환자 모두 정확한 크기로 이렇게 구현된 암 조직이나 장기 또는 미세혈관의 모양을 홀로그램 방식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진료 시간을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물론이고 환자에게도 질병을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개 임상 연구에 대해 계속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이런 역할을 하는 연구기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중개 임상 연구의 중요성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어서 관련 부서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중개 임상 연구를 하는 전문가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훌륭한 다양한 연구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지만 이러한 순수 과학이나 개발 그리고 임상을 포함하는 중개 임상 연구에 노출되거나 경험한 연구자의 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사회에 우리가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고 이에 따른 신약 개발과 맞춤형 의료의 필요 증대에 따라서 중개 임상 연구는 이제 이러한 혁신과 발전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우리 연구자가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결과물과 상용화의 관점에서 회사들이 원하는 결과물의 차이를 좁혀서 이러한 혁신을 이뤄내는 중개 임상 연구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중개 임상 연구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상용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키스트 한영섭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릴라는 동물 가운데 인간과 가장 유사한 생김새를 하고 있어 만화나 동물 등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죠. 특히 영화 킹콩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는데요. 오늘로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뷰에서는 킹콩의 모델 고릴라는 어떤 동물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